비타민C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부작용일까, 호전 반응일까? 비타민C를 먹으면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을 하셨을 테고요. 특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 가스가 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가스가 왜 차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가스가 발생하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미생물이 발생시킬 만한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이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 그 가스가 폐를 통해서 항상 나가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못 나가 가지고 가스가 발생한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면 여태 잘 나가던 가스가 왜 못 나가 가지고 쌓이느냐? 여기에는 비타민C가 갖고 있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비타민C를 먹으면 신진대사, 세포대사가 촉진이 되어진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이 너무너무 분해가 잘 돼가지고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왜? 신진대사가 훨씬 더 잘 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가스가 발생한다. 근데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다가 비타민C를 계속 먹어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다 사라지죠. 나중에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동안 이제 비타민C가 이 가스가 빠질 수 있도록 몸을 개선시켜 놓은 거죠. 부작용입니까? 비타민C 먹으면서 그냥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계속 먹은 사람들은 전부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호전 반응의 한계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빈뇨, 소변을 보러 굉장히 자주 갑니다. 요로결석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물을 적게 먹어서 나타난다. 쏙쓰림, 변비, 설사, 전부 내 몸이 좋아져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적당량을 계속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 부작용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게 되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영양제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비타민C는 기능이 있다. 어떤 기능이 있느냐? 혈분을 잘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 콜라겐을 합성을 잘 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한다.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전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분류를 하면 몇 종류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먹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예를 들면 비타민 종류만 먹는다든지 오메가 종류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 두 개만 먹고 다른 건 아예 안 먹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가 정말 제대로 먹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을 그래서 6가지는 빼놓지 말고 먹어야 치명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의 화학적 구조에 맞추어서 정리가 되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이 중요하다. 그런데 당뇨라고 해가지고요,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췌장이 망가집니다. 저의 유튜브 댓글에도 종종 올라오는데요, 거의 안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줄이는 거는 좋은데 너무 안 먹으면 곤란하다. 이런 탄수화물 안에는 밥, 감자, 고구마, 밀가루와 같은 전분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이 탄수화물 안에는 또 콩나물, 채소류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도 이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 감자, 고구마는 올리고당 형태로 분해가 되어졌다가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되어지고, 이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쓴다.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쓴다. 제대로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져 가지고 몸속에서 쌓인다. 그래서 적절한 양을 먹어 주어야 되는데요. 이 탄수화물의 비율은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총량의 약 50%에서 55% 정도는 항상 식사를 할 때마다 먹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식이섬유질, 탄수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나간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지방,
음식물의 흡착 배설,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집이 되어지기도 하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을 청소한다. 장 누수를 예방을 해주는 데도 쓰인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개인데 빼먹지 말고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중간 대사산물로 펩타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어지면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죠.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뒤에 다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지는데요. 세포를 만든다, 조직을 만든다, 조혈을 한다, 또는 인슐린과 같은 내인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면역세포, 면역물질을 만드는 데 쓰인다. 물론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되어지기도 하죠. 중요한 거죠. 단백질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면 결국 그 소화 효소를 내 몸에서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소화가 안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을 시켜준다라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먹거나 또는 아예 소화 효소제를 먹거나 이런 것을 먹어줌으로 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건데요. 단백질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보통 뭐 30% 정도로 먹어야 된다. 네, 다음은요. 지질과 미네랄인데 지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고기류 속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생선 속에 들어있기도 한데 육류에는 포화지방산이 들어있다. 먹어 주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 생선으로부터 주로 많이 꺼내서 쓰는데요. 이것도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개다. 그래서 육고기 생선 속에 들어있는 기름은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어진다.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이기도 하고요.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지방을 먹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아예 안 먹거나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미네랄입니다. 대표적인 미네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염식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염식 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은 얘가 우리 몸속에서 뭘 하느냐라는 건데요. 전기를 만드는 내 몸이 전기가 통하도록 해주는 재료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효소, 호르몬 생성에 쓰인다. 뭐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은요. 없으면 효소, 호르몬의 화학적 구조를 잡는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구조가 잡히지 않으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중에 특히 이 소금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미네랄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소금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너무 안 먹고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신 분들은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소금과 마그네슘이다. 자, 다음은 비타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타민 C를 제대로 먹고 있느냐? 많이도 먹어보시고 적게도 먹어보시고 그건 스스로 체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몇 개 먹어야 됩니까? 언제 먹어야 됩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그냥 먹어보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누구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듯이 누구나 비타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소금 먹습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B는 잘 챙겨 먹는 게 낫다. 다음에 유산균이죠. 다양한 유산균들을 많이들 먹고 있지만 내 몸에 맞는 균들이 있다. 그걸 찾아서 드시는 게 좋다. 얘네들이 하는 기능은 장 면역 개선, 장 누수 예방, 유효균총 확보, 쓸만한 균을 내 몸에 붙잡아 놓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해물질 발생 억제, 그 다음에 면역에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되어져 있고요. 호르몬 물질 생산도 한다. 그래서 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6가지는 빼먹지 말아야 된다.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이게 바로 6대 영양소의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종류에 따라서도 또 먹는 방법은 대부분 다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크게 나누어서 보면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즉 기름성을 띠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기름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식사
위에 물하고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용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식사 전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속이 쓰리다, 속이 쓰리지 않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먹을 때 속이 쓰리다. 또는 뭐 식초, 김치를 먹을 때 속이 쓰리다. 속이 쓰리신 분과 속 쓰리지 않은 분,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속이 쓰리신 분은 그냥 다 식후에, 속이 쓰리지 않으신 분은 식전에 바로, 이렇게 크게는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그 영양제를 전부 구분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개의 부류로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다. 참 쉽죠? 자, 그래서 우선 속이 쓰리신 분은 비오유키소,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에 관해서만 일단 한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의 염증이 심해서 속이 쓰리신 분은 처음 3일 동안 비타민C 500mg, 굉장히 적은 양이죠. 반알입니다. 반알. 키토산 2개, 800mg, 식후에 바로 소화효소제 1개, 그 다음에 유산균 1개, 그 다음에 용융소금 2분의 1티스푼. 식전에 먹어버리면 속이 좀 쓰릴 수가 있는데요. 식사를 하고 나서 먹으면 속 쓰리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그리고요, 껍질을 꼭 까고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껍질도 단백질이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3일 후부터는 약간 양을 늘립니다. 비타민C는 1000mg으로 늘리고요. 키토산은 그대로 800mg, 소화효소제 1개, 유산균 1개, 용융소금을 1티스푼으로 다시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7일 동안 이제 식전으로 땡깁니다. 지금까지는 식후에 먹었는데 식전으로 땡긴다. 식전에 먹고 나서 바로 식사를 한다. 비타민C 1500mg으로 늘리고 키토산 800mg짜리,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1개, 유산균 1개, 용융소금 1티스푼, 그 다음에 식사 후에요, 오메가3 1개만 먹는다. 자,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식전 바로 비타민C를 2000mg으로 늘립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은 그대로, 소화효소제 그대로, 유산균 그대로, 용융소금을 1.5T로 늘린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오메가3 2개로 늘린다. 그 다음에 7일 동안 비타민C를 2000mg으로 늘리고, 오메가3도 2개로 늘리고, 용융소금도 2티스푼으로 이제 늘린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계속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오유키소 섭취는 이 방법에 따라서 섭취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섭취를 하느냐라는 거 유튜브에서 비오유키소 섭취법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양으로 쉽게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속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잘 못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상담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